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안타깝다 시즌3 3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전대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항의 방문을 했다 그래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근데 80명 이상이 갔죠. 80명씩이나 왔습니다. 네, 많이 갔어. 최대 동맹이 갔어. 사진은 몇 명 보이도 안 하던데. 그래요? 아니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면서 만나주지도 않느니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아우 어린애들 같아요. 너무 많이 만났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명박 상설 때문에 아직. 나는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대통령 그렇게 만났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갔을 때 명박성 찾고 청와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월호 때 우리 그 비 오는 날이요. 그 천막 치고 청와대 앞에서 그냥 우리 총출했었거든요. 그래야 그때 몇 명 들어갔다가 누구 만나고 나왔나? 기억도 안 나요. 그 야당 대표들 오셨을 때 청와대 오셨을 때 친히 나오셔서 마중도 나가주시고 추경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추경 연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전병헌 수석이 또 마중 나와가지고 영빈관으로 안내하고 그런 얘기 들어주고. 그런 이랬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정치 공세. 그것도 그렇고 네. 오늘 러시아 그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전날 가갖고 전날 그냥 약속 안 잡고 가서 이게 대통령도 준비를 해야 되고 국익을 대표해서 특히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 북핵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입장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안 만나준다고 땡깡 부리고 이럴 말로만 안보정당이고 진짜 우리가 선거 때도 많이 했지만 가짜 안보정당이에요. 예, 김장겸 지키기 정당이에요. 예, 가짜 지금. 안보정당이에요 그냥. 그런데 지금 KBS가 한반도 위기상을 핑계로 자신들이 국가 기관 방송이자 재난 방송 주관사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파업 때문에 방송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긴급 조정을 요청했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뭔 말이에요? 긴급 조정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긴급 조정을 할 사안인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긴급 조정 이거 공익 사업장에 하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가 재난 철도라든지 뭐 이런 예, 걸 재난 텐데. 주간 방송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이 그럼 재난 상황이냐? 이거부터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핑계이기 때문에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KBS에서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는 노동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파업을 그만두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네. 아니 파업 그만두게 하는 거는 고대행이 물러나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걱정되면 고대영 사장과 임원진이 빨리 물러나셔야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KBS가 한반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고대영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공영방송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정치적 판단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 재난 상황인지 전쟁 상황인지 뭐 이거 판단하는 게 공영방송 KBS의 역할인가요?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북한의 그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이 김창수 대표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김창수도 그렇고 이수혁 대사도 그렇고 이수영 대사님 한 번 안 나오셨던가요? 지난주 나왔어요. 나오셨어요. 네. 김창수 한번 오셔갖고 소장 한번 오셔가지고 한 번 더 한 번 더. 그죠? 네. 네, 지금 그 보수신문에서 기사를 좀 이상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삐그덕거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썼는데 뭐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제일 문제가 보수 언론의 시각,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리안 패싱이라는 단어 사실은 보수 세력이 쓰기 참 부끄러운 단어예요. 그게 어법에도 안 맞아요. 굳이 하자면 코리아 패스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이승만. 휴전협정 조인 안 하시고 우리 북진 통일하자 그래갖고 휴전협정 당사자로 조인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원을 올라가 보면 할 말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잘 대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 봤나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 달려가서 우리 이렇게 해결해 보자.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예. 오늘 오늘 하고 만나셨죠. 있죠. 하고 네.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언론들이 요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미 간의 공소 또 동맹 관계 이것이 뭐 흔들린다, 뭐 소통이 되니 안 되니 뭐 여기에 하는 것이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발언이 과연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TA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FTA 지금 그 파기를 하게 되면 미국이 더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FTA 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그 보도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한 이야기 들리고 오늘 한 이야기 들리고 내일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도대체가 이게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미동맹이 뭐 이게 문제가 있고 문재인 정부를 미국에서 신뢰하냐 안 하냐 이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트럼프의 좌충우돌 발언 이것들이 이제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비판을 안 하죠? 우리 언론은. 트럼프의 오락가락 발언, 미국의 그 혼란스러운 행보를 비판 안 하고 왜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을 하죠? 오바마 케어 저거 하겠다는 첫 번째 공약도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지금 그것도 지금 미국 의회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미공조 삐덕거린다고 기사를 쓰니까. 그러니까 언론부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통일 외교 안보 당국자와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야말로 국익이 무엇인가를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해석을 해내고 언론 보도를 해줘야 이것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트럼프 발언에 한미 관계를 언급하고 트럼프 발언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을 하면 보수 언론들이 이제 FTA를 폐기한단다 이렇게 하고 쫙 써요. 그러면 사실 나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교부나 이 외교부 관련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FTA 폐기한단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또 위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당장 미국 가서 우리가 폐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치 FTA가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당당하게 이 국면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전달하고 우리나라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FTA가 안 되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쳐서 위에다 보고를 해서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 보고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면 이거 그럼 가서 이럴 거 아닙니까? FTA 하는 당사자들한테 폐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조건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국익에 위배돼요. 그렇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FTA가 지금 재협상이야. 제재협상의 국면에서 더 안 좋은 상황과 시츄에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수 언론, 일부 보수 언론의 그런 뭐랄까요? 위기 조장이죠. 위기를 조장해서 또 그것들을 고위 관료들, 일부 고위 관료들이 또 그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은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 FTA 그래 폐기돼도 좋다. 하지만 국익이 뭔지 맹쾌하게 따져보자. 그리고 니네 양보해달라는 거 양보해서 이렇게 온 것 아니냐. 이 우리나라 입장은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FTA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바꾸어서 지금 흑자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자. 수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더 먹고 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구조를 만든 것인데 그거를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것을 다시 한 방에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가라는 빌미로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평등한 자주국가라면 당당하게 그래 폐기돼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따질 건 따져야 된다라고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 꼭 아니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역대 미국 대통령이요. 안보 문제를 이렇게 경제 문제로 직결시켜서 딜을 한 대통령이 잘 없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이거는 국제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하는데 자기가 뭔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핵은 북핵대로, FTA는 FTA대로. 북핵도 이제 사실 참 이 대목이 요즘에 이제 그 북핵 관련해서 핵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 뭐 이런 논의들을 하잖아요. 오늘도 모 기자가 전화 와서 한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핵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저는 답답한 상황인데 답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래 전술핵 배치한다 치자.
그럼 일본도 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중국도 갖고 있지 않냐. 러시아도 갖고 있지 않냐. 우리 전 세계의 최고의 화약고가 우리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뭐 전술핵 배치를 해서 핵을 하면 그걸 우리가 쏠 수는 있냐? 못 쏴요, 내가 궁금한 거 우리가. 하면 지금 중요한 건 전시작전권부터 일단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핵을 설령 100번 양보해서 놔둔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 국민들의 입장과 그것에 대해서 이게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마음 안 맞아갖고 전술핵을 쏘기 시작하면 정말 피폐화되는 건 이 한반도 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지금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그거나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국면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한번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네. 이거 한번 해봤으면 이수혁 의원님께서도 이제 나오셨다는데 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한번 모셔다가 네, 네. 북한 핵 역사, 북핵사 이게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무너지고 소연방 해체되는 이 시점까지 올라간 이제 북한 북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북한 핵 역사를 보면 이게 책임 소재가 어떻게 있고 오늘날 이 상황이 발생한 그 원인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래요. 지금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술핵 배치를 지금 가장 꺼리는 게 우리 정부가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온다고 무조건 갖고 오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죠.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를 해버리면 재래식 무기 못 팔아먹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군산 복합체의 네. 이익에 반하는 그쵸. 일을 트럼프가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핵 확산 금지라는 큰 틀을 무너뜨려야 돼요.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북한에 핵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전술핵 배치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빼내갔을 땐 다 이유가 있어서 빼내간 거지요. 그렇죠. 그래요. 자, 거기에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바른정당 의원들이 듣다가 나가버렸다는데 어떤 대목에서 듣다가 나가버린 겁니까? 대화? 무슨 내용이었더라? 집중 잘 안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안 들으셨구나. 잠시 졸고 있는데 뒤에서 막 그래 고함 지르더라고. 그래서 깨보니까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이- 대화라 그 투트랙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야당이 아니, 대통령 저거였어요. 흔들 예. 생각만 하냐 그거였어요? 저 대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제재 강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압박 강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당 대표가 지금 저 대화 이야기하냐? 대통령한테 지금 뭐 대드는 거냐? 여당 대표가 이러면서 나가셨다. 바른정당 그거를 사람들이요? 왜 바른정당 사람을 아니, 자기네 당대표는 또 그게 그게 아니고 아니고 정확하게는 형님 많이 주셨네. 그게 아니라 그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대화 12번 이야기하는 동안 규탄 한 번밖에 말 안 했다. 뭐 말만 하면 대화야. 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뭐 대화하면 돼. 뭐 그리고 거기서 신세대의 그 김정은에 대해서 신세대 이야기하고 장마당 세대 뭐 거기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 거기서 이제 특히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도대체 말이 돼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수혁 대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딱 3가지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없애는 거. 그리고 핵을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 나머지가 대화로 하는 것. 북한 자체적으로 없을 리 없고 우리가 핵을 제거할 수 있는 공격하지 않을 거라면 남은 게 대화인데 지금 국면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화보다도 이 압박과 제재. 텐션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렇다고 대화를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화를 놓은 게 아닌데 그 대화 부분에 몇 번 반복됐다라는 것을 추미애 대표의 반복을 지점을 가지고 이제 규탄하는 발언을 막 하면서 나갑시다 하고 우르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어쨌든 되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간다 그랬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그 이제 또 어쨌든 수석들끼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또 이런 과정에 우리 나갈 거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고함을 치고 뭐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었고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북한 문제 잘 풀어보겠다는 부분에 나갈 계획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뭐 하지 않았을 거예요. DJ가요 1차
북핵 실험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되게 경색되잖아요. 북한이 핵실험하면. 그러니까 이제 대화와 압박 제재를 투트랙으로 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럼요. 기본인데 이게 압박과 제재가 강조되는 시기에 이게 우리 당까지 거기에 편승해서 계속하면 이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 이렇게 보면서 DJ가 북핵 위기 터질 때마다 노구를 이끌고 강연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평화를 얘기하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부담되지 않았겠어요, 사실. 본인도 지금 예. 정세를 모르시지 않아요. 예, 그런데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당 대표로서 투트랙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제재와 압박 국명이니까 그걸 강조하고 뭐 여당 대표는 당이니까 또 그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천명하고 그게 저는 되게 좋은 케미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금 전쟁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제재 압박 이것도 결국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이게 대화 국면에서 우리가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으로 바라봐야지. 무슨 우리가 뭐 대화만 합니까? 우리도 지금 그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무2도 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DJ가 대화를 가장 강조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DJ는요, 남북 간에 북한의 도발로, 이게 무력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신속하게 제압하고 승전거를 올리신 분이었어요. 네. 당정의 전략적 배치죠. 정확하게 네. 표현하면 이게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때는 정부는 이런 국면에서 당당하게 국제사회와 대화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이 불안감들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결국은 출구에 대한 입장을 당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정부는 예. 국제사회와 교감하는 특히 뭐 미국과 교감하고 러시아와 교감하고 오늘 또 대통령께서 푸틴 만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대북 원유 공급 중단하자. 대통령은 강경하게 압박하는 프레임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서 또 푸틴은 이제 그 부분에 이견을 좀 이야기했어요. 그 국민들, 그러니까 즉 북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단일하게 나가는 예.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이런 특히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카드를 그렇죠. 대통령한테 우리가 제시해드리는 그렇죠. 그런 입장에 분명히 서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입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지금 압박하고 제재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네.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다양한 카드를 계속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우리가 이제 당정청 그 북핵 당정청 협의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예.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북핵 문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보수 언론이 이야기를 하듯이 마치 내일 당장 전쟁이 날 것처럼 하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일상적인 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지양이 돼야 되겠다. 네. 그 강호식 의원이 농담조로 형님 많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해하실까봐 그 국제신문에서 부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1년 의정평가를 했는데 전재수 1등이구만요. 전재수 1등. 상임위 특위 100% 출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게 그 상임위 교문이 이런 거는 현금을 드려야 돼. 민생경제특위 예결위 본회의까지 100%.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제가 100%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기본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출석인 것 같아요. 출석을 하는 것은 이제 저를 찍어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뭐 이게 일이 있더라도 꼭 출석은 했습니다. 지금 보이콧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지금 보이콧하는 한국당에 한마디 한 줄 논평하고 계속 오지 말아라. 편하고 좋다, 막. 마마 부산 사나이 말이 저렇다 그만. 고마치야. 그럼 지금 교문이에요? 교문이에요, 교문이셔서. 교문이. 그러면 저거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요 그 뭐 수능 뭐 유예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시끄럽던데 지금 그 전 의원님 따님도 딱 중3 아니에요? 중2입니다. 중이 지금. 딱 걸리는 딱 거네요? 걸려요. 네. 딱 걸려요. 요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사실은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예,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8월 10일 날 수능 개편안을 정부에서 시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8월 10일 날. 그리고 8월 31일 날
1안, 2안. 그러니까, 일부 과목 절대평가제 1안, 2안, 모든 과목 절대평가제 2안. 이걸 단 20일 만에 양자택일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교육부 아니어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2015년 교과과정 개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놓은 틀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이 단 한 줄도 들어갈 수 없는 안을 양자택일을 해야 되냐. 그리고 시간도 20일 가지고서 무슨 광역단위 공청회 내보내고서 한다는 게 말이 맞냐. 끊임없이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정은 수능 개편안 유예한 것은 국민들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네,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막 이래저래 해도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아버리고 불통의 대명사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정부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수능 개편안 유예는 정말 이 정부의 진보 면목을 보인 것이다. 혼란이 그러네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3이 이제 배우는 과목과 이제 수능 시험 과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이 수능 출제 과목과 출제 범위를 아주 정교하게 해가지고 학교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줘가지고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어머, 이거 저는요, 지금, 이게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제가 지역 행사에 갔어요. 그런데 딸이 중3이라는 엄마가 저를 붙잡고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험 보는 과목하고 지금 배우는 과목이 다르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거를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답을 드리시면 되겠네. 네, 답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고맙습니다. 2월에 그 수능 과목 출제 범위까지 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꼼꼼하게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어머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이제 교문위원이시지만 교문위원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의 생각도 있고 또 교문위원들의 생각도 있고 이것들을 민주적 절차에서 합의하고 이야기해서 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걸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오락가락. 그러니까 또 이게 정치적 공세예요. 그게 정치적 공세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리적 소통 과정을 통해 민주적 결정을 한 과정으로 이것들을 좀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주 이거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이게 그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 정청이 제대로 소통을 하고 그러네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개편안 유예를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번 수능 개편안의 1안 2안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을 단 한 줄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안이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2015년 교과과정 개편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1년 뒤에 이제 국가교육회의라든지 교육부의 관련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TF를 만들어서 이제 대책을 내놓을 텐데 이 대책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는 대전제하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 사다리를 복원시켜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고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벌써 지금 카톡으로 그 얘기 전달하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진행자가 훌륭하게 질문을 했군요. 정말 이동영 작가님을 좀 찬양해야 될 것 같아. 역시 이동영. 맨날 우리끼리만 칭찬하고 이 작가님 칭찬을 아니, 너무 안 괜찮습니다. 한 것 같아. 역시 이동영. 고맙습니다. 그래 이동영.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죠. 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우리 젊은 층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할 그런 소식 같은데요.
그 박근혜 정권 때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채용 비리가 된 거. 아이고, 그런데 능력도 좋으셔. 그 권성동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곳에서 지금 속속들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헬조선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척 이런 사람들을 꽂아 넣게 되면 이거 제대로 돌아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 예. 사실은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루어졌던 적폐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도 감사원이 지금 인사 채용에 관한 공기업에 대해서 인사 채용에 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대상 기관을 더 확대를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말이 쉽지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입법이 뒷받침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 나왔던 이 적폐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게 저는 나라다운 나라에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00일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 나왔던 이 악패들 이걸 반드시 걷어내는 작업들이 정부처 차원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랜드잖아요. 예, 강원랜드. 강원랜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토교통위원인데 국토교통이 산하에 수백 개가 넘는 수십 개가 넘는 우리 협회들이 있어요. 그래요. 협회들. 교문위도 100개가 넘는. 아마 우리나라에 한 수백 개 되는 협회들이 있습니다. 협회 무슨 뭐 땡땡땡 무슨 협회 사단법인.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좀 받고 이런 협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채용 비리까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감사를 또 안 해요, 정규적으로. 제가 이번에 아무래도 그래서 정규적 감사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가 지원해 주면은 당연히 감사를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협회들도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권력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서는 거기에다가 아는 사람 친인척들 주변에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랜드나 카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박근혜가 자신의 측근을 그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꽂아내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채용비리 적발해서 처벌하면 이제 적폐 청산하는 건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측근을 내려보냈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측근 중에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내려가도 거죠. 되는 거죠. 네. 근데 전문성도 없이 대개가 이제 최순실 인맥 비슷하게 이상하게 해서 대사까지 최순실 인맥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낙하산을 얘기할 때는 전문성 없이 뭐 행정 경험보다는 전문성 없이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 아는 사람이라고 내려보낼 때 이게 문제가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거랑 좀 다른 공공기관장은 이제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채용 비리하고는 틀립니다. 채용 비리는 공채를 통해서 공정한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 얘기하는 자격 요건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지금 카이도 마찬가지고 강원랜드도 지금 함승희 씨가 사장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내부 제보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함승희가 자기 마음대로 막 지금 하고 있다고.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성동 씨가 이렇게 한 거는 꼭 함승희하고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명백한 채용 비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게 왜 핵심은 또 뭐냐면 거기에 뽑을 때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있는 사람이 응시해서도 좀 더 능력이 있고 누구의 측근이든 간에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번 일은 어떤 거냐면 스펙을 딱 박았죠. 스펙을 박은 거예요. 무슨 말이면 박사학위 출신에 그 맞춤형 그다음에- 스펙. 그렇지. 그 플러스 사람에 맞춘 그렇지. 공모 자격을 그렇지, 가지고 그렇지. 뽑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공공기관인가 뭐 국회 그러니까. 경험 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해갖고 보통 5명을 뽑으면 거기가 400명까지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1명 뽑는데
2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지원을 너무 스펙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지. 예. 그래서 이건 범죄라고 해소하는 게 맞는 네. 거고, 권선동 의원이 무언가의 역할을 해서 그 범죄가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계속해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런 일을 저지른 게 확실하죠 지금 이 비리. 그럼 빨리 그만두셔야지. 지금 이것도 복수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뭐 네. 그럼 하여튼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없어야 되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법사위원장이라 혹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안 벌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그 민주정부에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네. 이런 일 없게끔 네. 좀 확립하는 것도 필요할 그래서 것 같아요. 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인사와 관련해서 예. 인사 추천하고 인사 청탁은 구분하라 그랬거든요. 예. 예, 청탁과 저 추천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 인사자문회의를 만들어 이게 사실 참여정부 때도 인사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든 인사자문회의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거 절대 있으면 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호식 오빠 가려고 지금. 아니 끝내기 전에 예. 제가 의미 있는 글 하나 읽을래요. 나좀 공격 좀 하지 마죠. 의미 하루에 한 있는 번씩 글 해야 하나 돼? 읽을래요. 하세요. 두 분 사랑 싸움 그만하시고 제가 페북에 올라온 글인데 이게 너무 의미 있어서 읽어드려요. 네. 뭐 저보고 읽는 거예요. 그냥 보고 강서구라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 꼭 강서구는 아닌 것 같고 사람 이름인 것 같기도 해요. 초등 5학년 아들이 동생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촛불 집회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래요. 무슨 소린가 싶어 물어보았다. 이유인 즉슨 초등학교 전교 여자 부회장이 선거 때 공약으로 우유급식에 제티 아시죠? 제티. 제티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제 딸 아닌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공약을 지키든지 안 지키면 사퇴하든지 하라고 촛불 집회를 해야 한단다. 우리 가족 빵 터졌다. 크크. 지난 겨울 부지런히 데리고 다닌 효과인 건가? 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쳤구만. 예. 자연스럽게. 너무 맞는 거잖아요. 공약을 지켜야지. 제티 공약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웃고 즐기사에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진짜 다 시즌3 38회 2부 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초대 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고 전재석 의원님도 또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러만 주이소. 예. 딸하고 같이 나오세요. 그러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농담 아니에요. 정교 부회장 제 딸하고 같이.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TA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FTA 지금 그 파기를 하게 되면 미국이 더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FTA 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그 보도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한 이야기 틀리고 오늘 한 이야기 틀리고 내일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도대체가 이게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미동맹이 뭐 이게 문제가 있고 문재인 정부를 미국에서 신뢰하냐 안 하냐 이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트럼프의 좌충우돌 발언 이것들이 이제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근데 아닌가 왜 이런 그걸 생각이 비판을 들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 언론은. 예. 트럼프의 오락가락 발언, 미국의 그 혼란스러운 행보를 비판 안 하고 왜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는 오바마 케어 저거 하겠다는 첫 번째 공약도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지금 그것도 지금 미국 의회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미공주 삐덕거린다고 그럼요. 기사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럴 언론부터 바뀌어야 때일수록 돼요. 우리 통일 외교 안보 당국자와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야말로 국익이 무엇인가를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해석을 해내고 언론 보도를 해줘야 이것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트럼프 발언에 한미 관계를 언급하고 트럼프 발언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을 하면 보수 언론들이 이제 FTA를 폐기한단다 이렇게 하고 쫙 써요. 그러면 사실 나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교부나 이 외교부 관련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FTA 폐기한단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또 위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당장 미국 가서 우리가 폐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치 FTA가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당당하게 이 국면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전달하고 우리나라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FTA가 안 되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쳐서 위에다 보고를 해서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 보고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면 아 이거 그럼 가서 이럴 거 아닙니까? FTA 하는 당사자들한테 폐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조건을 받아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국익에 그러면서 위배돼요. 그렇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FTA가 지금 재협상이야. 제재 협상의 국면에서 더 안 좋은 상황과 시츄에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수 언론, 일부 보수 언론의 그런 뭐랄까요? 위기 조장이죠. 위기를 조장해서 또 그것들을 고위 관료들, 일부 고위 관료들이 또 그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은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 FTA 그래 폐기돼도 좋다. 예. 하지만 국익이 뭔지 맹쾌하게 따져보자. 네. 그리고 니네 양보해달라는 거 양보해서 이렇게 온 것 아니냐. 이거 우리나라 입장은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FTA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바꾸어서 지금 흑자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자. 수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더 먹고 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구조를 만든 것인데 그거를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것을 다시 한 방에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가라는 빌미로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평등한 자주국가라면 당당하게 그래 폐기라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따질 건 따져야 된다라고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 꼭 아니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역대 미국 대통령이요. 안보 문제를 이렇게 경제 문제로 직결시켜서 딜을 한 대통령이 잘 없어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이거는 국제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하는데 자기가 뭔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북핵은 북핵대로, FTA는 FTA대로. 북핵도 이제 사실 참 이 대목이 요즘에 이제 그 북핵 관련해서 핵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 뭐 이런 논의들을 하잖아요. 오늘도 모 기자가 전화 와서 한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핵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정말 저는 답답한 상황인데 답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야, 100번 양보해서 그래 전술핵 배치한다 치자. 그럼 일본도 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중국도 갖고 있지 않냐. 러시아도 갖고 있지 않냐. 우리도. 전 세계의 최고의 화약고가 우리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뭐 전술핵 배치를 해서 핵을 하면 그걸 우리가 쏠 수는 있냐? 못 쏴요, 내가 궁금한 거 우리만. 하면 지금 중요한 건 전시작전권부터 일단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핵을 설령 100번 양보해서 놔둔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 국민들의 입장과 그것에 대해서 이게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마음 안 맞아갖고 전술핵을 쏘기 시작하면 정말 피폐화되는 건 이 한반도 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지금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그거나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국면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한번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네. 이거 한번 해봤으면 이수혁 의원님께서도 이제 나오셨다는데 네.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 한번 모셔다가 네, 네. 북한 핵 역사, 북핵사, 이게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무너지고 소연방 해체되는 이 시점까지 올라간 이제 북한 북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북한 핵 역사를 보면 이게 책임 소재가 어떻게 있고 오늘날 이 상황이 발생한 그 원인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래요. 지금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술핵 배치를 지금 가장 꺼리는 게 우리 정부가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온다고 무조건 갖고 오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죠.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를 해버리면 재래식 무기 못 팔아먹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반하는 그쵸? 일을 트럼프가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핵 확산 금지라는 큰 틀을 무너뜨려야 돼요. 해야 되는. 예. 북한에 핵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전술핵 배치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빼내갔을 땐 다 이유가 있어서 빼내간 거지. 그렇죠. 그래요. 자, 거기에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바른정당 의원들이 듣다가 나가버렸다는데 어떤 대목에서 듣다가 나가버린 겁니까?
대화? 무슨 내용이었더라? 집중 잘 안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안 들으셨구나. 잠시 졸고 있는데 뒤에서 막 그래 고함 지르더라고. 그래서 깨보니까 우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저 사람들이- 대화라 그 투트랙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야당이 아니, 대통령 저거였어요. 흔들 예. 생각만 하냐 그거였어요? 저 대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제재 강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압박 강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당 대표가 지금 저 대화 이야기하냐? 대통령한테 지금 뭐 대드는 거냐? 여당 대표가 이러면서 나가셨죠. 바른정당 그거를 사람들이요? 왜 바른정당 사람들이 아니, 자기네 당 대표는 또 그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형님 많이 주셨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안탔다 시즌3 3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전재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항의 방문을 했다 그래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근데 80명 이상이 갔죠. 아, 80명씩이나 왔습니다. 네. 많이 갔어. 최대 많이 동력이 갔어요. 갔어. 그러면- 사진은 몇 명 보이도 안 하던데. 아니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면서 만나주지도 않느니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아우, 어린애들 같아요. 너무 많이 만났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명박 상설 때문에 아니, 아직 나는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대통령 그렇게 만났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갔을 때 명박성 찾고 청와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월호 때 우리 그 비 오는 날이요. 그 천막 치고 청와대 앞에서 그냥 우리 총출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몇 명 들어갔다가 누구 만나고 나왔나? 기억도 안 나요. 그 야당 대표들 오셨을 때 청와대 오셨을 때 친히 나오셔서 마중도 나가주시고 추경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추경 연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전병헌 수석이 또 마중 나와가지고 영빈관으로 안내하고 그럼 얘기 들어주고 그럼 이랬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정치 공세. 그것도 그렇고 네. 오늘 러시아 그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전날 가갖고 전날 그냥 약속 안 잡고 가서 이게 대통령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국익을 대표해서 특히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 이 북핵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입장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안 만나준다고 땡깡 부리고 이런 말로만 안보 정당이고 진짜 우리가 선거 때도 많이 했지만 가짜 안보 정당이에요. 예, 김장겸 지키기 정당이에요. 가짜 지금. 안보 정당이에요 그냥. 그런데 지금 KBS가 한반도 위기상을 핑계로 자신들이 국가 기관 방송이자 재난 방송 주관사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파업 때문에 방송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긴급 조정을 요청했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뭔 말이에요? 긴급 조정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려는 거예요? 이게 긴급 조정을 할 사안인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긴급조 이거 공익 사업장에 하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가 재난 철도라든지 뭐 이런 예, 걸 재난 텐데. 주간 방송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이 그럼 재난 상황이냐? 이거부터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핑계이기 때문에요. 안 받아들여질 그러니까 가능성이 KBS에서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는 노동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파업을 그만두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네. 아니 파업 그만두게 하는 거는 고대행이 물러나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걱정되면 고대영 사장과 임원진이 빨리 물러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KBS가 한반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공영방송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정치적 판단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 재난 상황인지 전쟁 상황인지 뭐 이거 판단하는 게 공영방송 KBS의 역할인가요?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북한의 그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이 김창수 대표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김창수도 그렇고 이수혁 대사도 그렇고 이수영 대사님 한 번 안 김창수 나오셨던가요? 지난주 나왔어요. 나오셨어요. 네. 김창수 한번 오셔갖고 소장 한번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총동리를 한 번 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보수신문에서 기사를 좀 이상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삐그덕거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썼는데 뭐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제일 문제가 보수 언론의 시각,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리안 패싱이라는 단어 사실은 보수 세력이 쓰기 참 부끄러운 단어예요. 그게 어법에도 안 맞아요. 굳이 하자면 코리아 패스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이승만.
휴전협정 조인 안 하시고 우리 북진 통일하자 그래갖고 네. 휴전협정 당사자로 조인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원으로 올라가 보면 할 말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여러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잘 대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 봤나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 달려가서 우리 이렇게 해결해 보자.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이거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예. 오늘 오늘 하고 만나셨죠. 있죠. 하고 네. 하셨어요. 이미.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언론들이 요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미 간의 공소 또 동맹 관계 이것이 뭐 흔들린다 뭐 소통이 되니 안 되니 뭐 여기에 하는 것이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발언이 과연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